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얼굴의 폭이 좁고 길면서 이 아래턱이 뒤로 처진 얼굴형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데노이드 페이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효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사실 생소합니다. 네, 아데노이드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아데노이드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하시게 들리겠지만 네, 편도라는 단어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도. 네. 네. 이 목구멍과 코 주변에 위치해 있는 조직들을 이제 편도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목구멍 깊숙이 위치해 있는 거를 목편도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코 뒤쪽에 깊숙이 있는 편도 조직을 코편도 혹은 아데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아, 코편도를 그러면 아데노이드라고 따로 지칭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데노이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인가요? 이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면역기관의 일종입니다. 저희가 뭐 음식물을 먹거나 숨을 쉬거나 할 때 공기나 음식물이 외부로부터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 목구멍과 콧구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에 맞서서 제일 처음으로 이런 면역을 담당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한다. 1차적으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질환은 아데노이드 비대증인데 코편도. 그러니까 네. 아데노이드가 그러면 커지는 질환인 건가요? 어떤 병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정상적으로 아데노이드가 있는데 이 아데노이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커져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 이게 근데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편도 아데노이드를 포함하는 면역기관은 대개 출생 당시부터 시작해서 만 10세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커졌다가 그 이후에 작아지면서 이제 성인 크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만 4세에서 8세 정도의 아이들이 이 편도 아데노이드가 많이 크기 때문에 어른처럼 코를 곤다라는 증상을 하면서 이제 외래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성인들에서도 어렸을 때 커져 있던 이런 아데노이드 편도가 작아지지 않아서 증상이 지속돼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질환으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원인, 증상, 치료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감염입니다. 감염에 의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 아데노이드가 면역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감기, 목감기, 축농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아데노이드가 계속 염증성 자극을 받다 보면 이제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에서도 이런 아데노이드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유전적 원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아데노이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작용합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유해한 오염된 공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코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미세먼지 유해 자극 이런 것들이 아데노이드를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런 환경들이 계속 만성적으로 자극이 되면 아데노이드가 커질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만약에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증상으로 발현이 될 텐데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니 해도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증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 뒤쪽에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생겨서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구멍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숨을 쉬다 보니까 이제 입을 계속 벌리고 있게 되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아데노이드 페이스와 같은 얼굴의 변형이라든지 기타 다른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 아, 입으로 숨을 쉬니까 아데노이드 페이스처럼 얼굴 자체가 변할 수 있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건 그 입으로 숨 쉬는 뭐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증상이 더 있습니까? 이 아데노이드가 커지게 되면 먼저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면서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제 잠을 자면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심하게 골고 이제 크 하고 숨을 안 쉬게 되는 증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밤에 충분히 수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졸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졸리면 그 졸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이 좀 과해지게 됩니다. 과다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행동이 과한데 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 얼굴의 변형, 부정교합, 그리고 중이염이나 축농증과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이나 축농증은 어떤 연결고리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편도라 아데노이드를 저희가 이제 흔히 세균의 저장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데노이드 표면에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인데요. 이 아데노이드에 있던 세균이 코 쪽으로 가게 되면 축농증, 그리고 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이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아데노이드가 이제 큰 아이들이 좀 잘 안 자란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면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깬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자꾸 수면이 방해를 받다 보니까 밤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아이들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키가 작고 성장 발달이 느리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성장과 발육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닐 텐데 그래도 이제 요약해서 어떤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코골이, 코골이. 수면무호흡, 그걸로 인한 성장 발달 지연이라든지 집중력, 학습 장애, 축농증, 중이염, 아데노이드 페이스와 같은 얼굴의 변형, 그리고 부정교합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마도 아데노이드 페이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데노이드형 얼굴.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게 안면 기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아이들은 코로 숨을 잘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띠게 되고요. 이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얼굴 모양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얼굴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숨을 쉬는 과정에서 위턱뼈는 앞으로 돌출이 되고 반면에 아래턱뼈는 이제 성장이 좀 더디게 돼서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위턱뼈는 더 앞으로 나가고 아래턱뼈는 더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정교합을 교정할 목적으로 치과를 먼저 방문하셨다가 아데노이드 비대가 의심이 된다. 이비인후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고 치과 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비인후과로 의뢰가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치과 갔다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지금 예시로 들어주셨잖아요. 아이들의 경우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나요? 성인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네. 이런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계시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얼굴형의 변화라든지 부정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딱 변형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네. 어느 날 성인 때 이제 봤더니 기형이 너무나 심해져서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치료만 받으면 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 이미 얼굴이 길어진 것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제 그 아데노이드 편도가 비대해져 있다면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수술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데노이드 페이스 중에서도 이제 길어진 부분은 교정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은 그래도 되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방법은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봐야겠네요. 먼저 진단부터 여쭤볼게요. 아데노이드 비대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진단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네, 이 아데노이드 코 편도가 코 깊숙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고 관찰을 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조금 더 그래도 연령대가 조금 있어서 이제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코 뒤쪽까지 깊숙이 내시경을 넣어서 아데노이드를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 4세, 5세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넣는 행위 자체가 좀 무섭고 아프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측면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아데노이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너무 어린 아이들만 아니라면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대체로 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더 커져 있어야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희가 아데노이드를 사이즈에 따라서 영상 검사에서 확인되는 그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3단계고 거의 기도가 많이 폐쇄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고민 없이 아데노이드 비대다라고 진단을 하고 바로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10세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여기서 뭐 1에서 2단계 정도 약간 애매한 정도의 크기라던가 코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뭐 무호흡 정도까지는 아니라던가 나머지 뭐 성장 발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합병증이 별로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지켜볼 수도 있고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수술법 말씀을 하셨고. 네. 아데노이드 크기가 심하게 크지 않고 합병증이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우선 경과 관찰 기다려 보면서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약물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도 좀 길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좀 더 주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아데노이드와 이제 편도가 같이 커져 있다면 편도를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수술 부위 자체가 굉장히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대개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전신 마취 하에서 아데노이드를 저 깊숙이 있기 때문에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수술기구로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내시경을 코 뒤쪽까지 넣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데노이드 수술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편도 수술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1시간 혹은 그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수술도 그렇고 약물 치료도 그렇고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참고는 하셔야 되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뭐니 해도 출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서 멈추지 않고 지혈을 해줘야 되는 경우까지 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 수술 부위를 저희가 편도 아데노이드를 제거를 하고 뭐 꼬맨다든지 뭐 이러지 않고 그 부위에 새롭게 살이 차오르면서 낫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이 노출되면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출혈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국소 마취로 외래에서 지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출혈이 심하고 이제 국소 마취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혈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다시 해서 수술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혈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데노이드 수술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코 뒤에까지 닿지는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크게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네. 편도 수술까지 같이 한 경우에는 최소한 2주 정도 음식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첫 1주에는 차고 맑은 유동식, 그 다음 1주는 죽, 이런 식으로 음식물을 최대한 조심을 해주어서 그 부위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그 편도 부위 깊숙이 맛을 느끼는 신경이 있어서 네. 그 맛을 느끼는 신경이 수술을 하면서 그런 전기 소작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수술 후에 약간 맛이 덜 느껴지거나 맛이 좀 쇠맛이 난다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신경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완전히 마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미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차차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네.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건 환자 입장에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코피가 계속 나는 겁니까? 아니면 피맛이 계속 나는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침을 좀 뱉었는데 살짝 섞여 나온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계속 뭔가 그런 선혈이죠. 그런 새빨간 피가 계속 나오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응급처치로 설명을 드리는 게 집에서 얼음물 가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음 물 가글이요? 네. 이제 찬 얼음물로 가글을 하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출혈이 조금 되다가도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에서 얼음물 가글을 막 열심히 했더니 출혈이 멈췄다라고 하면 뭐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날 다시 외래로 와서 진료를 보시면 되는데 한 10분, 15분 이상 가글을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새빨간 피가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응급실로 가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빨간 피가 뱉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수술한 다음에는 좀 며칠 동안은 예의주시해서 본인이 본인 몸을 잘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수술을 했다면 부모님의 몫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아데노이드의 역할이 앞서서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셨어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일단 이걸 떼내는 거잖아요? 네. 없어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기 그럼요. 때문에 수술을 미루기도 하고 네. 수술을 결심하고 오셔서도 그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면역기관인 거는 맞지만 네. 이 아데노이드 편도 자체가 만 10세가 넘으면 기능이 점점 퇴화해서 이제 기능이 없어지는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맹장에다 비유를 하곤 합니다. 아. 기능은 없고 그렇다고 이제 별다른 문제도 없이 그냥 있는 그런 흔적 기관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말고도 수많은 면역 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 아데노이드를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데노이드는 목 편도가 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목 이쪽이랑도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 좀 변한다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수술하고 나서 아이들이 목소리가 예전보다 좀 더 아기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 목구멍, 콧구멍이 편도 아데노이드가 이렇게 커져 있어서 많이 막혀 있다가 오히려 뚫리면서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림통이 더 커지면서 소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지금 이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다. 예전에는 오히려 이 울림통이 막혀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나 코 막힌 소리가 났던 거였다면 지금이 이제 오히려 정상적인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내 목소리를 찾은 거군요. 네. 아, 저는 이제 붙어 있어서 좀 목소리 변형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만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거죠? 네, 아데노이드 비대는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를 남기고 싶으셨나 봐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지금 원고에 담겨 있는데 어떤 사례가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자녀를 수술을 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친구가 굉장히 코를 심하게 골고 무호흡이 심해서 심지어는 친어머니조차도 같은 방에서 주무시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소리를 내고 했었는데요. 이 아이를 수술을 해주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자는 걸 엄마가 관찰을 하는데 너무 그런 코골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안 나고 새근새근 잠을 잘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조용하게 자니까 갑자기 불현듯 걱정이 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숨을 쉬고는 있는 건가? 라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너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그래서 코에다가 가만히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셔서 아 정말 숨을 쉬고는 있나 하고 확인을 해보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술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보람이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아주 제대로 치료가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뭐 전문의 입장에서는 또 뿌듯하실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오늘 이 알아본 아데노이드 비대증은요. 아이일 때 많이 발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키 성장을 방해하면서 얼굴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호발할 수 있는 연령이 낮다 보니까 주변에서 특히 우리 부모님께서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효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